이번 강의에서는 올바른 어린이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린이 영어라고 하면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게 영어 유치원, 그리고 엄마표 영어, 그리고 원서 읽기, 이런 부분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죠. 영어 도서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잘못 알고 있고 어떤 부분을 새로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요, 그냥 개괄적인 아이디어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론은 이후에 나중에 상세하게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최종 목표에 대한 이해인데, 이 최종 목표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는 이 최종 목표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면서 잘못된 방식으로 흘러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영어 학습의 최종 목표는 모국어 수준의 영어 구사력을 갖추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2개 언어를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2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목표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는 시험 영어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시험 영어에서 고득점을 받는 것을 우리가 최종 목표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아주 작은 중간 단계에 불과합니다. 중학생들한테 영어를 왜 배우는지 물어보면 실제로 학교 시험 때문에 공부한다고 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칫하면 우리가 영어 공부의 목표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2개 국어 사용자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영어를 모국어로 습득하는 방식에 노출되다 보면 2개 언어를 구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이야기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영어 공부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특히 어린이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 최종 목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른이 되면 이미 2개 국어 사용자라는 관점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지만, 최종 목표에 대한 이해는 실제로 어린아이들은 영어 습득이 빠르다, 언어가 습득이 빠르다라는 생각 때문에 영어를 영어로 가르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부분이 바로 이 최종 목표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마지막에 나오는 이중언어 구사자가 되기 위한 새로운 관점의 학습법이 필요하다,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어 발달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다 보면 우리가 듣기를 통해서 말을 배운다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듣기를 통해서 말을 배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서 아까 말했던 우리가 2개 국어 사용자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지 않고 모국어 습득 과정, 모국어는 듣기를 통해서 말하기를 배운다라는 이 사실에만 인식하다 보면 우리가 영어를 처음 공부할 때도 듣기를 통한 말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직관적인, 하지만 좀 순진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2개 국어 사용자의 관점에서는 듣기를 통한 말하기 과정이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인이라고 가정하면 여러분들이 듣기를 계속 한다고 해서 말하기가 되겠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만으로 사실은 말하기를 습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국어 환경에서는 듣기를 통한 말하기가 상황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주 언어 제공자와의 관계도 존재하고, 이런 상황에서 인풋이 들어가면서 그것이 언어를 말하기로 바꾸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환경,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만약에 의미 파악 없이 그냥 막 흘려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방송이라든지 아니면은 오디오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언어 습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강론에 들어가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영어 유치원을 보내면 원어민이 있는 상황에서 듣기를 많이 하면 상황이 있으면 언어 습득이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마찬가지로 영어 유치원에서의 수준은 그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수준의 양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외국에서 공부를 한다 치면 주변의 학생들도 영어를 쓰고 학교 선생님도 영어를 쓰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 환경이기 때문에 실제로 듣기를 통한 말하기가 가능해질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선생님 한 분, 두 분의 여러 명의 아이들, 한국어를 쓰는 여러 명의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모국어 습득 상황에 해당하는 환경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유치원에서의 듣기 노출만으로는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실은 듣기를 통한 언어 습득,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인이라고 하면 글자를 보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하고 듣기를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듣기에서 훨씬 더 큰 집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가 체계적인 영어 학습을 하는 관점에서는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듣기를 통해서 말하기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2개국어 사용자가 되는 관점에서 보면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기를 통해서 말하기를 배운다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심도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듣기를 통해서 말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언어 학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구조 습득입니다. 실제로 주 언어 제공자로부터 계속 들으면서 처음에는 단어 하나 또는 단어 두 개 이런 식으로 언어가 서로 구사되다가 나중에 일정 시점이 지나면 그 나라 말의 구조, 우리나라 말에서는 한국말에서는 한국말에 맞는 구조에 맞춰서 한 번만에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언어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법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실제로 듣기를 통한 말하기 과정에서 구조 습득에 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조 습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구조 습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듣기나 말하기, 처음에는 듣기나 말하기죠. 처음에는 듣기나 말하기를 한 번에 가능하게 하는 거죠. 듣기와 말하기를 한 번에 가능하게 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을 한국말을 한 번에 듣고 이해하죠. 저는 지금 한국말을 한 번에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만약에 문자가 습득이 된다면 읽기와 쓰기도 다 한 번에 기본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 습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조 습득이 되면 소위 말하는 네 가지 영역,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네 가지 영역이 문자 습득하고 결합하게 되면 실제로 네 가지 영역을 다 한 번에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실제로 새로운 통합영어 학습법으로 이어지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학습,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제1번으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구조 습득에 대한 이해입니다. 구조 습득에 대한 이해. 어떻게 하면 구조 습득을 하게 해줄 수 있느냐.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어떻게 하면 습득하게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이해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존의 방법에서는 구조 습득을 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구조 습득을 위한 읽기라는 개념이 나중에 제대로 이해가 되어야 실제로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통합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구조 습득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직관적으로
듣기를 통해서 말하기를 배운다라는 이 흐름을 생각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듣기를 통한 말하기가 이개국 사용자의 관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듣기를 통해서 말하기를 하는 과정을 잘 살펴보고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듣기를 통해서 말하기를 할 수 있겠구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적용을 해보니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모국어의 경우에는 듣기를 통한 구조 습득이 가능해서 듣기와 말하기를 바로 처음에 가능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실제로 영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듣기를 적절하게 발견된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연습을 하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단어도 모르는 게 많고 발음도 안 들리는 게 많고 듣기 할 때는 구조도 안 들리는 게 많고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나 아이들,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안 들리는 건 안 들립니다. 사실 의미도 모르는 채로 계속 들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고민 끝에 이 듣기 방식의 구조 습득, 듣기를 통해서 구조 습득하는 과정을 그대로 읽기에 적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이 구조 습득이 가능한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읽기를 통한 구조 습득 방식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연습을 시키면서 듣기로 좀 넘어가니까 훨씬 더 쉽게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통합 영어 학습법의 출발점은 읽기를 통한 구조 습득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구조 습득을 위한 읽기 또는 읽기를 통해서 구조 습득을 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읽기를 통해서 듣기나 말하기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과 같은 개념인데 이 읽기 방식이 기존의 내용 파악 중심의 읽기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수능 문제를 보면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거죠. 토플 문제에서 리딩을 보면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알고 있는 읽기의 여러 가지 방식은 리딩 컴프레hen션 관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우리가 언어를 습득하는 관점,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를 다 할 줄 알게 하는 관점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또는 지금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읽은 양이 어마어마한데 실제로 쓰기나 말하기로 이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읽기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조 습득을 위한 읽기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 네 가지 영역에 다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읽기 연습이 동시에 듣기, 쓰기, 말하기 연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잠깐 언급하겠지만 제한적 구조와 표현의 반복적 사용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이 구조 습득을 위한 읽기는. 그래서 지금 잠깐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영어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거 1번을 꼽으라고 하면 구조 습득하는 방법, 구조 습득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방금 여기 설명했던 제한적 구조와 표현의 반복적 사용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면 실제로 영어 공부를 하는 전체적인 틀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구조 습득을 위한 읽기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덩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만 하나씩 살펴보고 이후에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영어로 생각하기 금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유치원에 가서 영어를 영어로 듣고 배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2개국어 사용자의 관점에서 제대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것과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실제로 영어 유치원에 가가지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말들을 표현을 일정 정도 배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구조 습득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정도의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가 2개국 사용자의 관점에서 듣기를 할 때 의미 파악이 되지 않고서는 사실은 제대로 우리가 언어를 습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짧게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드리면 영어를 전혀 모르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만약에 How are you? 라는 말을 10번 들려준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저절로 의미가 파악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게 How are you가 3개 다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방 이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모르는 학생한테 How are you를 10번 들려준다고 해서 그 의미가 저절로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황적으로 이제 이해를 시킬 수 있겠죠. 만약에 영어를 쓰는 현지에 갔는데 매일 아침에 사람들이 처음 만날 때 How are you를 쓴다. 그러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이겠구나라고 추정을 하죠. 그것이 결국에는 이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영어로 생각하는 방식의 공부 방식은 절대 어린이 영어에서 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얻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작습니다. 특히나 모국어를 이미 쓰는 학생들한테 영어를 영어로 생각하라고 하면 일정 정도 우리가 습득되는 게 있지만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한적 구조와 표현의 반복적 사용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영어로 생각하라라는 관점에서 나온 방법은 어린이 영어에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의미 파악이 필요합니다. 의미 파악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의미 파악이 필요합니다. 의미 파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의미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2가지는 첫 번째, 직독직해 절대 금지. 어린아이들은 짧은 문장을 쓰니까 표시가 잘 안 나지만 조금만 긴 문장으로 넘어가면 직독직해 방식으로 하는데 직독직해 방식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도 이미 책으로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보고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우리는 해석을 하면 번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직역이냐 의역이냐 이런 개념을 쓰는데 사실은 쓰기나 말하기 관점에서 의미 파악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구조를 반영해서. 그래서 실제로 해석하는 방식들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역과는 좀 다르다. 직역이라든지 의역이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아는 해석과는 다르다. 특히나 직독직해는 영어를 망치는 최악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영어로 하면 안 되고 직독직해 절대 하면 안 되고 실제로 쓰기나 말하기 관점에서 해석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단어 암기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1:1 대응식입니다. 문맥을 통한 체계적인 단어 암기 연습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만 일단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도 새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책이라는 단어가 품사로는 명사가 됩니다. 책이라는 단어가 품사로는 명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책이라는 단어가 문장 안에 들어가면 책이 재밌다는 주어가 되고 책을 샀다라고 하면 나는 책을 샀다라고 하면 목적어가 되죠. 그러니까 품사하고 문장 성분하고는 다릅니다. 주어와 명사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존의 오형식이라는 구조를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주어 다음에 동사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주어는 문장 성분이고 동사는 품사의 개념입니다. 2개가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을 가지고 분석합니다. 영어 문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 단계부터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는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특히나 초등 과정에서는 사실은 4학년, 5학년이 되어도 용어를 집중해서 설명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용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실제로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등 과정에서는 문법 용어를 쓰지 않고 문법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법도 잘못 인식되어 있는 데다가 그 잘못 인식되어 있는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만약에 하게 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영어를 싫어하면 싫어했지.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더 잠깐만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 구조 습득을 위한 읽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로 결국 발견한 건 뭐냐면 기존의 방법들이 다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 생각하기 잘못되어 있고 찍독찍기 잘못되어 있고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 잘못되어 있고 단어암기 방식 잘못되어 있고 문법 잘못되어 있고 거기다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이때는 좀 읽지만 어느 순간인가 소리내서 읽지도 않습니다. 소리내서 읽는 연습이 사실은 듣기와 쓰기로 연결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소리를 내서 읽는다, 영어 책을 읽는다, 초등 영어에서 영어 책을 읽는다라고 하면 이 파닉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큰데 파닉스는 영어 읽기에 있어서의 기초가 아닙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구조 습득을 위한 읽기를 만들어 보면. 그래서 기존의 접근 방식으로 영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면 실제로 영어 공부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있는데도 실제로 아직도 영어가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영어가 되더라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뭘 잘 모르느냐 하면 제한적 구조와 표현의 반복적 사용의 함정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구조 습득을 위한 읽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의 방식들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하더라도 기존의 방식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강의를 좀 더 잘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기억 장치에 대한 일을 하게 되면 체계적인 연습을 만드는데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단기 기억 장치에 대해서도 직독직해를 하면 안 된다는 설명에서 이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새로운 통합 영어 학습법이라고 하는 것의 체계는 어떠냐 하면 구조 습득을 위한 읽기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듣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쓰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흐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 습득 후에 이 네 가지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조가 습득된 상태에서 구조가 습득되었다는 것은 읽기를 통해서 구조가 습득되었다는 것은 실제로 듣기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기도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상태에서 정확도가 아직 확보된 건 아니겠죠. 우리가 5, 6살, 7살, 8살 아이가 말을 한다고 해서 구조를 갖춘 상태에서 말한다고 해서 정확도가 아주 높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쓰기를 통해서 또는 계속적인 이제 다음 단계 읽기를 통해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정확성이 좋아지고 그런데 구조 습득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한적 구조와 표현의 반복적 사용의 함정을 탈피하기 위해서도 구조 습득을 위한 읽기를 가지고 시작하고 이렇게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첫 단계에서는 리딩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R1, R2, R3, R4, 6 이런 단계로 넘어가면서 실제로 구조 습득을 하는 읽기로 진행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리딩 컴프레hension 방식하고는 다른 겁니다. 연습 방식이 체계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난이도의 단계가 아닙니다. 연습하는 방식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구조 습득을 하는 방향으로 일정 정도 움직이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 듣기로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듣기도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의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 워밍업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 좀 정확성을 높이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구조 습득을 하는 좀 더 효과가 높은 단계로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듣기가 되는 것은 사실은 거의 원어민처럼 들을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듣고 영어로 완전히 정리를 해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쭉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작은 구조 습득을 위한 읽기로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읽기가 한 번만에 반응되는 힘이 커지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독이라든지 또는 정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읽기 그래서 우리가 문제풀이 한다든지 리딩 컴프레hen션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금 더 신경 써두실 거는 뭐냐 하면 보통 그 학부모들이 보면 해리포터 읽기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종의 이제 다독 형태로 들어가는 건데 실제로 다독도 여러 가지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부터는 다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구조 습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독으로 들어가면 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단계에서 아무리 많이 읽어도 라이팅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독이라고 할 때 다독에도 여러 단계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영어로 한번 읽고 우리가 어떤 아주 세련되게 영어로 잘 구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고급 단계 읽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읽기라고 하는 것이 읽기만 가지고 본다면 구조 습득을 위한 읽기로 진행해서 점점 더 다독의 여러 단계를 거치고 그다음에 정독의 여러 단계를 거치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풀이라든지 이런 크리티컬 리딩 쪽으로 움직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번에 읽는 연습, 한 번에 읽고 바로 내용이 정리되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듣기로 차근차근 넘어가고 그 또 과정에서 일정 시점이 좀 지나면 라이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라이팅이라고 하는 부분은 리딩이 이 정도 수준에 왔을 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라이팅의 관점에서만 보면 리딩이 이 정도 수준에 왔을 때 그 다음에 라이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라이팅은 처음에 워밍업 단계가 되는 건데 웜업 단계가 되는 건데 이때는 무조건 쓰기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읽기가 라이팅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기를 통해서 처음에 라이팅을 하는 워밍업 단계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그냥 어떤 액티비티 중심으로 그냥 하나의 단품 중심으로 그래서 에세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패러프레이징을 한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 라이팅이 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스테매틱 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발달 과정을 그대로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팅에서 이 체계적인 방식이 적응이 된 상태에서 말하기로 넘어가야 말하기에서 정확성, 계속 말씀드렸던 제한적 구조와 표현의 반복적 사용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라이팅 다음에 스피킹으로 넘어가는 게 좋고 라이팅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난 다음에 스피킹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조 습득을 위한 읽기를 바탕으로 해서 통합 영어 학습법을 만들었을 때는 실제로 리딩에서 시작해서 리스닝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라이팅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스피킹으로 넘어가면서 나중에 이제 고급 단계가 되면 이때 각 단계에 맞는 스피킹 90단계에 맞는 라이팅 방식이 있고 거기에 맞는 듣기 방식이 있고 거기에 맞는 리딩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계가 되면은 한국말, 모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듣고 읽고 쓰고 말하기를 하면서 계속 언어가 발달하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절대 단품 중심으로 해서 영어가 발달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굉장히 이렇게 어려워 보이고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걸릴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이 어떻게 달성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부분의 달성이 잘 되면 이 부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구조 습득이라고 했고 실제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제한적 구조와 표현의 반복적 사용의 함정에 빠진다라고 설명했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극복을 위해서 뭘 이해해야 되냐면 이 체계적인 쓰기와 말하기 연습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하기 하면 원어민하고 이야기하는 거 또는 말하기 하면 여러 가지 표현을 배우는 거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런 식으로 해서 영어 늘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쓰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 습득에 대한 이해 없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조 습득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단품 중심의 어떤 쓰기 활동, 일기 쓰기라든지 에세이라든지 뭐 패러프레이징 또는 뭐 프롬프트 쓰기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로는 절대 영어 쓰기를 잘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한테 지금은 어린 영어에 대한 설명이니까 특히 초등학생한테 에세이 중심의 쓰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에세이 쓰기가 힘드니까 사고력이 힘드니까 우리는 일종의 틀을 계속 유지해 주면서 태블릿을 주면서 이렇게 쓴다라는 형식을 자꾸 강조하는데 형식 배우는 거는
한 달만 하면 배웁니다. 기본적으로 영어를 구사할 줄 안다면 한 달만 하면 형식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기는 내용의 깊이가 다르고 표현력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학을 간 학생들도 제한적 구조와 표현의 반복적 사용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99.9%가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학습법에 대한 이해를 초등학교 과정, 어린이 영어에서 해야만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쓰기 단계에서 읽기 단계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구조 습득을 위한 읽기 다음 단계에서 여러 가지 다도 형태로 이제 훈련을 하면서 읽기가 굉장히 좋아져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쓰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읽기 연습이 쓰기로 이어지는 과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Systematic Writing이라고 하는 이 책, 정리된 책에서는 읽기를 통해서 쓰기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언어 발달 과정을 닮은 다양한 연습 방식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게 하면 된다, 저렇게 쓰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에 쓰기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 방식을 설명할 때 잘 들어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체계적인 쓰기 연습을 바탕으로 해서 말하기 연습으로 넘어가야 실제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설명도 동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시 하겠지만 어린이 영어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에세이, 그 다음에 뭐 일기 쓰기를 많이 하면 좋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한글에서 일기 쓰기를 해보셨지만 일기 쓰기를 하면 매번 같은 표현만 쓰지 실제로 일기 쓰기를 통해서 글솜씨가 좋아진다든지 하는 경우들은 기본적으로 구조 습득이 되어서 언어 구사가 가능한 상태라 됩니다. 일기 쓰기는 언어 구사가 가능한 상태에서 하는 거지 일기 쓰기를 통해서 영어가 느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paraphrasing도 마찬가지입니다. paraphrasing이라는 건 원래 어려운 말을 쉽게 쓰고 또는 쉬운 말을 어렵게 쓰는 걸 다 포함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paraphrasing은 어려운 말을 쉽게 쓰는 거죠. paraphrasing은 사실은 writing 연습이 아닙니다. paraphrasing은 우리가 지문을 읽고 나서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한데 그걸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어가 기본적으로 구조 습득이 되어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 내용을 읽고 제대로 읽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paraphrasing은 엄밀하게 따지면 읽기 연습의 한 과정이지 쓰기 연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글로 쓰니까 쓰면은 도움이 되는 면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요약을 한다든지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쓰기에서 도움이 되는 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paraphrasing을 하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내용을 쭉 읽더라도 쉬운 말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적 구조 표현의 반복적 사용에 노출되는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나중에 독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동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릴 때가 있고 뭐 청소년기가 있고 그다음에 뭐 조금 더 이제 청년 시기가 있고 만약에 좀 더 성숙해진 이런 시기가 있다고 가정할 때 처음에 배울 때 나쁜 방식을 배워두면 나중에 가서 계속 고생한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배우는 과정들이 나중에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공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쓰기와 말하기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린이 영어 할 때. 그래서 어린이 영어 할 때 특히 지금 당장 잘해 보이는 것이 나중에 잘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아무거나 막 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의 영어 교육은 주로 이제 전문성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하죠. 전문성. 초등 전문, 중등 전문, 고등 전문, 뭐 내신 전문, 쓰기 전문, 말하기 전문, 각 전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 전문이라고 하는 말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자칫하면 그냥 한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강화하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성과, 눈앞의 성과만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무리한 공부 방법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능 전문이라고 하는 분들한테 쓰기나 말하기에 대한 방법을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안 그렇죠. 그다음에 문법을 잘하는 사람한테 말하기에 대한 감각을 물어보기가 쉽겠습니까? 근데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기를 잘하게 하는 방법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고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나중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초등 영어에서 막무가내로 시키다가 오히려 나쁜 습관들이 많이 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체를 잇는 이 큰 그림에 대한 이해를 한 상태에서 전문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만 안정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통합 영어 학습법의 기반을 좀 두고 전체 새로운 어떤 학습법의 기반을 두고 각각의 어떤 요소들을 잘 이해해야 영어를 지치지 않고 쭉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학습법이 학생들에게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잘 이해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좀 꼭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실제로 초등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일정 정도 수준에 도달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6개월 정도 걸리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한 15개월 또는 8개월 이렇게 1년 절반 정도 걸리는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머리가 나쁘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다 발달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어릴 때는 이런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약간 느리게 보이는 학습자한테 빠른 속도를 요구하면 단순히 그냥 잘 따라오는 게 아니라 점점 영어가 힘들어지고 하기 힘들어지니까 영어를 안 하고 또는 개인적으로 열등감을 가지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가끔 하는 말 중에 빨리 뭔가를 잘 못 따라오면 아이는 머리가 좋지 않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예체능을 시킨다라는 개념들이 존재합니다. 한국에는 보면. 이게 아닙니다. 이게. 물론 사실은 학습에 대한 약간 적응이 느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목표는 영어로 소설을 쓰는 게 아니죠. 개인적인 목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소설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고 할 때 소설가가 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머리가 나쁘다 좋다 좀 학습 속도가 느리다 낮다가 한국말을 습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느린 학습자라고 보여지는 그런 아이들한테 빠른 속도의 요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특히나 발음 같은 경우에 한국말도 5살, 6살, 7살, 8살이 되면서 점점점 발음이 좋아지는데 5살인 아이들이 우리말 발음이 100% 정확합니까? 그렇지 않은데 꼭 5살에 6살에 원어민 수준의 발음을 가르쳐야 된다고 해서 발음을 너무 강도 높게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한국말을 배울 때는 발음이 조금 어눌하거나 발음이 틀려도 한국말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기쁜데 왜 영어 발음에만 들어가면 자꾸 빨리 못한다고 자꾸 조급하면서 원어민 발음을 가르치려고 너무 애를 쓰냐는 겁니다. 그런 부적절한 학습 강도가 아이들이 영어를 잠재적으로 싫어하게 만듭니다. 그럼 어릴 때는 자기 의사 표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회피하는 정도로 하지만 나중에는 점점점 영어를 하기 싫어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린이 영어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앞으로 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잘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